안녕하세요. 페도남마 이현우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술 반입이 금지된 농군학교에서 막걸리를 마시게 해달라고 했다가 교장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역시는 맨정신에 해야지 라는 핀잔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도부가 원탁 토론을 시켰더니 무슨 100분 토론 연습시키냐 이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워크숍의 비밀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명운을 걸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초강수를 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에 대해 이영작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교수님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네. 했다가 다시 국회의원들이 뭐 3분의 2 이상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 체면만 구기고 뭐 레임덕 빨리 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무서우면 정치 못하죠. 네, 소신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국회법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국회법하고 국회 선진화법이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은 정부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그 전부터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는 보니까 뭐 11개인가 12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지금 어떤 목적이 있고 밸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뭐 정치적 흥정이나 또는 딜이 가능한 게 협상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산 통과시켜주고 나서 예산 시행령 만들 때 또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예산 통과에도 아무 말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거부권 행사는 지켜보고요. 저희가 오늘 좀 나눠볼 얘기가 대권 후보 얘기인데 대권 후보. 근데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대통령 선거까지 2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뭐 안철수, 김무성, 여러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건 왜 그런지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너무 미리.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15대 대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96년도에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구룡이님 할 때는 97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한 가지는 또 야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다. 굉장히 불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후보들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의 부침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한참 오래 떠 있다가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떠올랐다가 그러다가 또 정말 문재인 대표가 이건 도저히 침몰 불가능한 인빈시블 해 보였었는데 지금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부침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 말씀은 결국 확실한 카드가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미리 다 나서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얘기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습니다. 간명하게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한 번 더? 네, 그러셨습니다.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럼요. 저희가 방금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엊그저께인가요? 야당 비주류 3인방 정대철, 김한길, 안철수 세 분이 만나서 긴급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를 매우 강하게 밝혀서 네. 정대철 고문이 오히려 놀랐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철수했던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하는 건가요?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 철수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이름이 안철수니 뭐 그런 말의 장난까지 있었지만 자기 의지를 이제부터는 내 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동안에 정치를 배운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이 야당은 이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한 쪽이라도 분열해대가는 한쪽이라도 자기가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언론에 그 조사 나온 걸 보면 손학규 씨 다음으로는 누군가요? 여전히 안철수인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손학규 씨가 얘기한 대로 안 나온다면은 안철수 씨가 가장 유력한 호남의 끌거리 선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대철 고문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도 좀 놀란 게 대통령 후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대. 그래서 내가 안철수 바이러스 백신 할 때 양보하고 박원순이한테 양보하고 문재인한테 양보하는데 이제 양보하지 마 그랬더니 네, 저렇게 대권 의지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 네. 문재인 대표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과 경쟁 관계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은근히 이렇게 척을 지는, 은근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뭐 혁신은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에서 드러난 것이 무슨 거면 왜 혁신위원장을 안 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거예요. 왜 지저분한 일을 네가 하지 남을 시키려고. 아, 지저분한 일을 네가 하지 남을 시키냐? 그러니까 네 칼로 목을 베야지 왜 남의 칼 빌려가지고 목을 베려고 목을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힐 당신은 당신 칼에 피를 묻힐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 또는 이런 식으로 그 문재인 씨를 아주 어떻게 저도 이 말 듣고 굉장히 이런 말도 하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당신은 대권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와 그러니까 다르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 지도자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남을 시켜서 목을 친다, 정리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이 카드도 결국 실패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의 칼을 썼네요. 남의 칼이죠. 남의 칼이다. 네. 그건 성공할 수가 없죠. 예, 성공이 어렵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은 스스로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어찌 보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네. 이분이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정치 욕심이 저 내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치하겠다는 마음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 곰팡이라는 게 없애도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얘기를 산생활로 닦아낸다 해서 뭐 정치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 난 정치할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강태공이 생각났어요. 강태공이 나이가 80이 되도록 낚시 없는 그걸 갖다가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손학규 씨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일생을 정치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 오고, 그 다음에 투옥도 되고, 영국에 유학도 가고, 대학 교수, 무슨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그 스펙, 우리가 좋아하는 스펙으로 따져보면 아마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또 유혹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혹을 받겠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게 무슨 정치에서 은퇴한 거냐? 저게 뭐라 그러죠? 그
쓸개를 씻고 장작을 잔다는 예, 그 와신 상담. 와신 상담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정계은퇴 연거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와신 상담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결국 그 말씀은 결국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저기 손학규 대표는 무조건 다음 대선에 나오더니 정치를 다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는 뭐 하겠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요. 예. 네. 뭐 어찌 보면 평생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네. 하던 일 계속 하시는 게 맞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네. 네. 근데 본인이 뭐 주변에 유혹이 많을 텐데 지금 야당에는 문재인이라는 대권 후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안철수도 있고 한데도 네. 왜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손학규 전 대표를 모시려고 합니까? 간단하죠. 당이 갈라질 거니까요. 당이 갈라진다. 네, 네. 어차피 지금 손학규 대표가 당을 두 개의 이질적인 정치 세력을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예. 결국 봉합된 데가 찢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가는 코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열된 신당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커다란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강태공은 결국 해피엔딩 끝에 네. 자기 뭔가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손학규 대표도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분리된 쪼개진 야당의 한 대권 후보 될 거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네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친노 세력을 불러들이고 당권까지 줬는데 결국 그것을 뺏어다가 친노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앙금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예. 그렇게 안 했더라도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또 객관적인 그 팩트로 봤을 때 또 스펙으로 봤을 때 준비된 사람인데 자기는 후보도 못 됐고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앙금이 무지하게 많겠죠. 앙금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괴로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정말 곰팡이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 정치를 아닌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곰팡이지만 네. 그 분노, 억울함. 또 회한. 예. 네, 이런 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는 다음 대권 후보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지금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선거도 이기고 요즘 여러 평도 좋은데 네. 오늘 어디 갔습니다. 또 서울대 가서 강의도 하시고 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권에 대해서 이 말이 진심인지 네. 아닌지를 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격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권 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70 넘어서까지 새로 진입하는 정치는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족적을 하나 남기고 그만둬야 되겠다. 대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제 스스로 대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계속 자격이 없다. 너 알았어. 저는 재밌게 본 게 이 얘기를 합니다. 70 넘어서는 새로 안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60대. 네, 60대니까 아직 60대 초반이죠. 예. 60대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2년 후라고 그래도 60대 중반이라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권을 나가더라도 이번에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겠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네. 승부를 보겠다. 이번에 승부를 보더라도 이번에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예. 근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자기 지금 고정 지지층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우선 그 고정 지지층이 없으니까 실수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러고 국민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가 아주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던져갈 메시지가 없군요, 아직.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 대통령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나 대통령 안 되겠다 될 생각 없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응거주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지지층이 없다는 것이 예. 가장 큰 약점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서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시고 네. 예전에 보면은 빈대떡도 뒤집기도 하고 네. 조만간 미국도 간다고 하고 네. 이런 활동들이 고정 지지층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미국 가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 보수층들 특히 이제 상원 하원의 예. 그 공화당 상원 하원들의
또 입김이 사실 알게 모르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를 터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우파 후보로서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과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게 좀 믿을 만한 안정된 사람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무게감을 주는 있고.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겠죠. 어찌됐건 네. 지금 보면 그 24% 가깝더라고요. 대선 네. 지지도가.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지지도를 보면 김무성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김문수 지사는 전 지사는 저 아래에 있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길 보시면요. 예.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을 합치면 4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가져간, 대권 후보로서 가져간 그것도 좀 못 미쳐를 거를 서로 나눠 가지고 있고, 반면에 그거는 늘질 않아요. 전체를 합치면 늘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좌파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그 분배고, 지금 현재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반도 못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조심스럽겠죠. 조심스럽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정치권에서 이런 대권 후보도 논란이지만 네. 제일 논란인 두 분이 계십니다. 여야 네. 원내 대표입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약간 심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군인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유정회가 아닙니다. 그분은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국회에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상권 분립의 뜻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저 말씀을 들어보면 왜 자꾸 군인을 물고 늘어집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까? 근데 유정회는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 정치를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치를 모른다? 정치를 모르는 분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아직도 젊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자기가 커다란 인물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 그런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요,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건 당연하고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뭐가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협조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협조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 견제와 반대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치인으로서 커다란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되 반대는 안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반대는 건 그냥 반대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어떤 커다란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더 심한 말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반대가 아니고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예. 호들갑 얘기입니다. 호들갑.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호들갑 떨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에 어찌 보면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고 이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떤 말에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메르스 지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국민에게 공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더 집중하셔서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들갑이 한국말이 예쁜 말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직장 사람에서 우리 직장 상사를 향해서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무례한 말 아닌가요? 무례한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 장난을 하는 건데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왜 말을 가지고 장난합니까? 네, 무게감 있으면 무게감 있게 해야죠. 대통령한테 할 말 있으면은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자기가 그런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야당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차기 집권당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과 이거 어차피 야당 정치인은
여야가 됐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무게감도 보여주고 자기 말에 책임감도 보여야 되고 대통령과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죠. 저게 뭡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만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정치와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들 이 정치권 전체를 보는 인식이 좀 너무 예전 인식이 그대로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4천만 국민 사기고로 정권 잡은 이명박 지금 언론에 나와 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지금 줄줄이 기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낙하산 대기자들 지금 그들은 이명박의 휘하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정치권을 뭐 보스, 졸개, 병졸, 휘하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과거의 예전 방식 아닙니까? 그건 과거 시각이죠. 그건 너무 잘못된 시각이고 민주주의 국가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저분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최근에 노건호 씨 그 발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안 했죠. 비겁한 거죠. 비겁하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빌미를 제공한 사람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준 사람이요? 어찌됐건 거부권을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을 어쨌든 밀어붙인 사람이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이 친박이나 청와대에서 필요한 사람 유승민 대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를 어떻게든지 포용을 하고 또 뒤로 물러나간다는 게 뭔가 그 원내대표를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두어서 그래서 이 국면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친박계에서 유승민 대표를 너무 공격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런데도 뭐 근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러나 동시에 유승민 대표나 또는 비박을 몰아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필요한 거는 당이 필요한 거지 친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당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필요하고 국회가 필요한데 비박을 그렇게 몰아세우면은 협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대통령으로서 어떤 톨러런스를 관용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는 친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군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정청래 의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 의원들 막걸리 좀 마시게 해달라 요구했다가 교장 선생님께 혼도 났습니다. 이 얘기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뭐 작심하고 워크숍 갔는데 뭐가 좀 분란이 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모양이죠. 참석자도 뭐 핵심이 몇 명 빠지고요. 네, 우선 이 단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갔는데요. 이 워크숍에 가장 발언이 주목됐던 분들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안철수도 안 오시고. 우선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두 분이 안 왔고요. 그리고 또 이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 같은 그동안의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제까지로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오늘 오후 1시에 오긴 왔습니다만 첫날에 이 많은 분들이 안 왔고요. 또 이 메르스 확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들이라든지 또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 문제 때문에 몇 분이 또 빠지고 그래서 아주 가나안 농군학교 하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 스파르타식 훈련이다. 이것 때문에 아주 강인하게 이 정신 훈련을 받고 모두가 거듭나자라는 취지는 퇴색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합을 좀 하려고 했는데 뭔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가나안 농군학교 아주 스파르타식이고
술 절대 못 먹는다면서요? 술 정도가 아니라요. 예.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조차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분이 뭐 교장 선생님에게 한 의원님이 막걸리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해프닝이 있네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육연수원장, 예, 그러니까 예. 교육연수원장은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준비하는. 당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 김평일 교장에게 일과 마친 뒤에 막걸리 한 잔 정도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하도 이게 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홍도 많았고 예. 서로 갈등도 많았기 때문에 이 고되게 배에 솎아내기도 했고 하니까 예.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뭐 의도는 좋았네요. 예. 의도는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박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김평일 교장 선생님 말씀이 보시죠. 굉장히 예. 혁신은 멀쩡한 상태에서 해야지 술 마시면 싸움이나 더 하고 말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좀 뭐 머쓱했겠습니다. 예, 저 교장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좀 싸움하는 거에서 불만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일단 이 가난농군학교 자체가 이 정신무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바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도 의원들이 여기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에 양평에 있는 곳에 갔고요.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주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만 당시에는 호주머니에 한 의원이 손을 꼽고 있다가 이 정신무장 10번 잃었다 앉았었다. 이 교육도 받았어요. 벌을 썼네요. 주머니 꼽고. 아이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의원들이 이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스마트폰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입소하면 퇴소를 할 수 없다라는 그 규율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명이 또 자유롭게 그 조퇴서를 쓰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2005년에 한나라당 시절보다 상당히 자유분방했다. 뭐 자유분방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안 오실 것 같더니 오셨네요. 분위기 좋았습니까? 처음에는 불참을 통보를 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번에 불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오늘 오후 1시에 이른바 각 조별 어떤 토론회에 앞서서 1시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셨네. 보니까 반갑네요. 오랜만에 며칠 만에 보니까. 지금 저기 많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없으니까 웃을 일이 좀 없다. 웃을 일이 없다.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강하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남 여수까지 내려와서 사과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더더욱 와야 된다. 이러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서 청래를 내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담인데요. 그런데 원탁 토론 조편성을 했는데 또 이 두 분이 한조가 됐습니다. 정청래, 주승용. 근데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면 또 다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우선요 이 원탁회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원탁일 겁니다. 모든 회의에 이 원탁을 붙이는데요. 조별로 7명 내지 8명의 의원들을 조를 짜서 넣어놓고 여기에서 그 각자 3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마지막으로 결선에 진출하는 토론자를 뽑고 청소년 토론대회 보는 기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다 순서로 짜다 보니까 방배정도 그렇고 또 그러네요. 그렇고 이런 의미에서 이 방배정, 토론회 같은 조에 편성된 의원들이 몇몇이 재밌었죠. 아니 근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용서하신 것 같아 보니까 진짜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워크숍에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죠. 또 참석해야 되고, 근데 아마 본인이 자수하는 의미에서 이번 워크숍을 참석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 갈등 생기자마자 본인이 여수로 와서 제가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또 윤리심판원 과정에서도 선처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굉장히 뭐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 같으신데 화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일단 주승용 최고위원이 화해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또 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죄는 미워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이 주승용 의원이
이 전남 여수라는 어떻게 보면 옛날 민주당 시절부터 지금 야당의 텃밭에서 시의원, 도의원, 군수 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비결이 있겠죠. 뭐 사람을 포용하거나 덕이 있나 보죠. 예, 그래서 이런 오늘의 발언을 두고서도 주승용 최고위원의 예전 그 무소속으로 3번이나 거푸 당선된 그런 어떤 실력이 목이 담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토론을 어떻게 했길래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미친 뭐 이런 표현가 있었거든요. 보시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미친 뭐들 뭐 여기다 다 몰아넣고 3분 동안 답하고 지금 100분 토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쨌길래 저렇게 화가 나셨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 오후 1시부터의 원탁회의를 앞두고 진짜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원탁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조에 8, 9명씩 한꺼번에 조를 짜고 거기서 3분씩 돌아가면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하고 여기서 대표 선수를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당내의 치열한 토론을 이 각 조의 대표 주자들끼리 90분 동안 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 박지원 의원은 이렇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당내 불만이 잠재워질 수 있겠느냐. 그러네요. 차라리 진짜 그렇다면 끝장 토론을 해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 다 모여서 근데 뭐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그 분란이 뭐 원탁 회의 있는 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1박 2일 일정으로 당내 개파 갈등이 과연 수그러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스파르타식 아주 이 고된 훈련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 장소를 잡은 게 또 안민석 의원입니다. 막걸리 먹자고 했던 분. 안민석 의원도 이 경기도 오산의 3선 의원입니다만 그동안에 일종의 막말 논란으로 굉장히 좀 구설에 올랐던 분이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 만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추진하고 이번 워크숍을 추진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인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이 그동안에 워크숍이나 행사에 가장 땡땡이 치는 사람들 아니었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당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수긍하지 못하는 당내규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배나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배나무에서 가지치기도 하고 풀도 뽑고. 근데 가지치기 하면서도 계속 친노 비노 갈등이 좀 노출이 좀 됐습니다. 민병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라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 많다. 아우, 친노? 누구야, 지금? 당내에서는요, 첫날 일정으로 이 농군 체험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배나무 가지 솎아내기였다. 왜 가지 솎아내기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당의 정체성, 그다음에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천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천 혁신, 결국에는 사람 솎아내기 아니냐. 이게 왜 하필 배나무 솎아내기로 이렇게 농군 체험이 이렇게 이어졌는지 모르겠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가장 어떤 민감한 단어죠. 내년 총선 솎아낸다, 잘라낸다. 이렇게 민감한데. 이 공천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솎아내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배나무 솎아내기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른 아주 가시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되고 나서 호남 다선 물갈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된 타깃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 맞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 하셨네요. 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역시 약하고 못생긴 배를 잘라내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사회가 강자와 잘생긴 사람만 살려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한 배를 잘라내니까 꼭 내가 나를 자르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정치 구단 아닙니까? 저는 말 한마디도 그냥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의미를 함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못생긴 배 이런 걸 솎아내야 된다고 보니까 나를 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얼른 또 응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꼭 잘생긴 것을
속가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각 개인이 처한 현실에서 이 가지치기 작업에 대한 어떤 논평들이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예, 우리 조사장께서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입장이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네. 방금 이 글자로는 있었고요. 네, 예. 민병두 의원은 여기 맞네, 호남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남을 많이 자른다는 겁니까 그러면 물갈이? 아무래도 이제 호남의 중진들을 물갈이 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예.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호남 물갈이 40%까지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자 호남 재선인 이윤석 의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벼락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화가 좀 나셨고. 네, 오영식 의원은 지금 주류에 속해 있죠. 예. 당내 486 그룹인데 고개 든 놈은 잘라야 돼. 익으면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 예. 고개 든 놈이라는 단어가 이 조금 그 현재 지도부라든지 주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쓴소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모양입니다. 예. 예, 역시 호남의 재선 의원인 김영록 의원은 고개 든 놈은 말하게 해줘야지 왜 잘라. 예. 김영록 의원은 참고로 박지원 의원 개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 말 맞네. 고개 들고 있으면 말 시켜줘야지 왜 자르냐. 네. 정말 저렇게 개파 갈등이 심하네요. 예. 그리고 이 원탁회의에서도요, 이 3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자리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친노 강경파인 김현 의원은요, 예행 연습을 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당의 원로라고 불리는 당의 상임 고문들이 단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두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직 대표들, 정대철, 안철수, 김한길 이런 대표들이 따로 회동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이 과연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친노 강경파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행 연습 질문도 이 전부 다 가시가 달려 있고 뭔가 지금 다 의미가 숨어 있다. 과연 그래서 이번 1박 2일 워크숍으로 과연 문재인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단합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속담 하나는 깎을 뼈가 없다는 겁니다. 깎을? 뼈도 없다. 뼈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깎아서. 예.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선거를 이겨본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내놓고 있는 것.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깎을 뼈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요 얘기를 해주실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김한길 의원이 안 오셔서 좀 비판도 좀 있습니까? 왜 안 오셨냐 이렇게. 네, 우선 이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 개인 일정이 알고 보니까 이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데리고 나가겠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였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기. 거기서 이 차기 대선 의지를 밝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일정이라면 정말 중요하고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당의 행사 가운데 대선의 재도전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것.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당이 단합을 위해서 갔는데 나는 거기 안 갈래. 난 이쪽에서 따로 대권 도전 의사 밝혔다. 좀 분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독자 신당을 하다가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세력을 확장해야만 대권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워크숍은 갔었어야 되고 또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호적인 세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전에 참석하기로 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할지라도 일단 워크숍에 갔다가 나오는 게 순서 아니냐. 그러네요. 얼굴에 이런 비치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 대표께서는 진짜 아픈 거 맞습니까? 네,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그저께부터 전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 3자 회동 만찬만 하더라도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나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로 지금 따지면 가장 진보적인 사회당 당수, 김철 전 당수였거든요. 김철 전 당수가 일본에 있을 때 태어나서 5살까지 유치원을 일본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치를 잘 못 먹을 정도로 김한길 대표. 그런 어떤 그 독특한 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에게 맞서서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 네, 40여일 동안 노숙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결과 이가 5개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계속 고난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보좌관은 지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서 진짜 어떤 병원 입원을 고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혹시 뭐 병원 입원 고려하는 게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너무 뭐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하는데 또 본인이 비난도 많이 당하고 해서. 네, 김한길 전 대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네, 한번 좀 보시죠. 어찌됐건 계속 이번에 워크숍 내용을 보니까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 아까 앞에 출연하셨던 이영작 교수께서는 분당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번 워크숍 지켜보시면서 정말 화학적으로 조금이나마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김상곤이 혁신위원장 체제가 들어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친노 강경파와 같이 결을 같이 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 결정을 내린 뒤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도 비노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당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인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신당의 깃발을 들려면 최소한 유력한 대선 주자여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일단 당내는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 비노계가 많이 쓰고 있는 속담. 뭡니까?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네, 청명과 한식은 하루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공천 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친노 개파의 어떤 독점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공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의 가장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는 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정계 은퇴를 한 손학규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호남 유권자들에게 꼽히고 있는다든가 또 가장 가까운 예로 4.29 재보궐선거에서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공천을 피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공천 학살이라고 하죠. 이거를 비껴나가서기 위한 또는 아예 나가서 당선이 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선거가 다가워질수록 뛰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잠복기입니다. 잠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든 게 지금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퇴를 포함해서 촉구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냐,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이냐, 다소 과한 표현일까요? 새누리당 갈림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4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건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알려진 내용인데 이례적으로 이병기 비서실장이 밤에 원내 지도부와 통화했던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저기요. 비서실장이 통화 내용까지 공개한 건 좀 드문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세세히 자기의 행적들을 다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유승민 대표가 이걸 못 했느냐? 결국 유승민 대표가 이걸 거부한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사실 그동안 보면 이렇게 당청 간에 저런 팩트까지 다 공개한 적은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아마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이병기 실장의 얘기가 결국 대통령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 개정 안 해도 좋으니까 국회법 악법으로 만드는 받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유승민 대표가 진행을 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다고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대화를 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러한 청와대의 의지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지대로 국회법이 개정이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그야말로 이 소통의 문제는 무언가 지금 서로 간의 기싸움인지 아니면 무언가 지금 정치 권력을 둘러싼 나름대로 잠복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이병기 실장 말이 맞다고 보고 본인이 뭔가 의사 전달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이번에 개정 못하더라도 저런 국회법 개정안 받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강행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고집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난번에도 통과가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과 못 되면 사실은 자기가 직을 내려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법 개정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해상을 보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그런 위헌까지 그런 논란은 아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뭔가 위헌적 요소가 있냐 없냐 없다. 그런 뜻에서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독자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을 하는 동안 그렇게 밀어붙이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승민 대표의 확답을 들을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전달될 내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른 내용의 합의문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 사이에는 지금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좀 불신의 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청와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대표직을 갖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또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청와대 지시로만 움직이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하고 협상하려면 주고받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게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국회법을 좀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타협을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가능한 거라고 본 것 같고 이병기 실장님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런 타협은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문제가 많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지만 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은 했지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런 정확한 메시지. 그 정확한 메시지 줬으면 아마 유승민 대표가 행동하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말 자체가 보면 지금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거 공무원연금법 아무 이거 통과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더라면 과연 유승민 대표가 독자적으로 행동했겠느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전달했는데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는 것 같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에게 레버리지를 주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한 것 같고 아마 그런 소통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뭐 통과가 돼버렸다. 그럼 당과 청와대가 소통할 이유가 없다. 이 말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당청협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의견 통일이 이루지 않고 뭐 당정협의 하면 뭐 하냐 실효성 없다.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직접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것이 잘 불발로 끝나서 청와대 뜻이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당청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통의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를 문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청와대 속이 좁아 보이고요. 속이 좁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과거의 내용보다 조금 더 강화됐다고 그래서 유연적이라고 평가하는 자체가 좀 청와대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 교수님 워낙 감론을박이 많아서요. 그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놓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 소통의 문제가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청와대나 어떤 당에서 국회에서 통과할 때도 보면 항상 정무수석이 와서 상주를 해서 청와대와 어떤 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이병기 실장이 전화로 해서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밤에 긴박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무수석이 현장에 뛰어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표를 만나건 원내대표를 만나건 이거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했어야죠. 그리고 정무특보가 2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친박 의원들도 있고 그렇다면 의원총회 과정에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찬성 던진 사람도 많아요. 친박들도. 그러고 나고 이제 와갖고는 이제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나 사인을 던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면 뭔가 당청 간의 소통의 이게 자체가 뭔가 문제가 크게 터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고 다른 원내대표다. 친박 원내대표든지 뭐 청와대 소통이 잘 되는 원내대표였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까? 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소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자기 정치를 보는 입장도 이제 친박 쪽이나 청와대 입장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너무 속이 좁게 그다음에 청와대 스스로가 여당의 어떤 재량권 자체를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막이 나와 있지만 양쪽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정치 욕심에 갈등을 부채질한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본래 학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원칙이 강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원래 고집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본래 성격이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공무원연금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자기 개인적인 신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 하에서는 청와대에 일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의 책임감 속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가 타협치로 주면서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나라 발전엔 자기는 좀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뭐 대통령의 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뭐 거의 사기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 소신이 있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완곡하게나마 대통령이 사기입니다. 대통령 말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미 쌓여 있었던 즉 원내대표 될 때부터 물론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이지만 점점점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제 증세 없는 복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쌓아둔 버친 문제라든지 즉 청와대와 어떤 계속 어떤 각을 지는 그런 상황에 쌓여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 입장에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는 이게 단순히 원내대표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TK의 어떤 맹주를 노리고 즉 더 큰 꿈을 꾸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번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신보수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회민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완전히 이거는 우파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가라 새정치민주화 가라 이렇게 생각이 들리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보면 굉장히 어떤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와대가 어른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당청 소통을 안 하겠다. 이번에 어른스럽지 못하다는데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뭐 이영작 박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와대는 품어 안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주는 그 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자기 눈에 좀 벗어나거나 자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드는 경우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사실이라면 이병기 실장 말이 사실이라면 화가 나는 것도 정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포용을 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하고 국회법 개정안하고 공무원연금법 통과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인가는 좀 대통령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은 안 된다라고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 그랬다면 그런 대통령 인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분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떨 때는 대통령과 우리 뜻이 같다고 했다가 또 아니다고 했다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현안은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확산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께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국민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다투고 있는 청와대와 유승민 대표나 뭐 여야 여기는 참
문제 많고 본인은 쏙 빠져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근데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사퇴를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 경우에 이제는 완전히 방어막이 없어지거든요. 즉 친박과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제는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친박들이 많고 그나마 원군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의 어떤 뜻을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타겟은 바로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순망치안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또 뭐 서울대 가셔갖고 대통령은 바로 우리 당의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렇죠. 그만큼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달래는 또 대통령도 좀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자 이렇게 좀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행보를 통해서 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대통령은 정신적 지주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이제 이미 유력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무성 대표의 행보는 어느 한쪽에 각을 세워서 되게 뚜렷한 대척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두리뭉실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봉하마을에서의 그런 봉변을 당하고도 일단 허허 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공격하지 않고 유승민 대표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입장 자체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마음씨가 넓은 사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미지를 계속 저는 강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본래 원조 친박이었다가 조금 사이가 껄끄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각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유승민 편을 들기도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향후에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대권 행보의 리더십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행동 조심스럽고 이런 건 좋은데 그분이 메시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뭘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여기도 좋고요 저기도 좋고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없는 이 상황이 대권이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마 김무성 대표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막 각을 지고 원칙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YS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화합해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정치적 스타일인데 지금 사실 여당이 굉장히 지금 당청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청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결국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로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설득하든지 하여튼 당장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만약 김무성 대표도 저는 굉장히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지도자다.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메르스 사태가 그나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는 조금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갈 수만은 없는 사태. 즉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탈당 또는 거부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당청 갈등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친박 인사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 김용남 의원 얘기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 더 논의를 해갖고라도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을 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남 의원 말씀은 저분이 친박이기 때문에 단순히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총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설명할 때 한 얘기와 여야 협상해가지고 갖고 오는 결과물이 매번 다르다. 신뢰를 못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의 협상의 줄다리기라는 건요. 물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아서 내가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가서 내가 타협을 해보겠다고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확약한 내용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럼 다시 가서 협상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들의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의원총회 때 자기가 정했던 기준하고 야당 대표랑 만나서 협상했을 때 자기가 조금 양보한 부분이 틀리다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여야 간의 타협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여야 간의 공존의 기술들을 좀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타협의 기술을 보시는 것이고 그렇죠. 일부에서는 지금 방금 김용남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매번 너무 다르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성과주의.
일단 뭔가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성과주의에 이제 매몰돼서 일단 청와대 주장이라든지 어떤 위헌적 주장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일단 이만큼 아마 논란이 되겠냐 이런 식의 좀 나이브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거 정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충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성과주의 입장에서 본인이 통과를 시킨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법률적인 이런 것들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청와대 아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도 보면 사실 뭔가는 해야 되고 이제 임박해져 있고 날짜는 다 돼가고 야당은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카드를 내걸고 그렇게 해서 몰리는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도 아마 정확한 사태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적 바꿔라. 네. 예,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당적 바꿔라 이 얘기는 지난번에 그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내대표 연설인가요? 연설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에게 박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 누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도 야당을 이롭게 해줬다 이런 거죠 지금? 저리로 가라? 여야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건데요. 야당으로 떠나라는 그 네티즌들의 반응이랑은 제가 볼 때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협상의 결과가 청와대 지시와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이 강한 사람 입니다. 그리고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그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경제학자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당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기조가 있는 거고 심지어 새정년 같은 야당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의회 정치에 또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북돋아야 할 부분이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입장에서 보면 고집 세고 통제 안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듣고 이렇다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정책을 펼 수 없겠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입법부와 청와대와의 어떤 관계, 즉 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관계 설정 이런 것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끊임없이 비노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제는 청와대와 당이라는 게 옛날같이 어떤 버튼을 움직여내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벌써 보면 대등한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국회 내에서 여당의 존재감이라는 게 워낙 약해진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비노 지도부까지 이제 구성이 됐고 또 그런 상황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같으면 바로 지시를 하면 뭐 이완구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이런 지도부 때는 뭐 어느 만큼 통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딱딱 막히는 거라.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 이제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정말 하나도 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고 가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임기 동안 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굉장히 아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결단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을 친박한테 보낸 것 같고 즉 친박도 그동안 성완종 사태로 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네요. 보면 이번 기회에 한번 똘똘 뭉쳐서 이 국면을 돌파해서 결국 또 좀 있으면 이제 공천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책 입지를 넓히는 그런 측면으로 또 이용하겠다는 즉 복합적인 어떤 상황들이 지금 겹쳐지면서 이 사태가 굉장히 커져버린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탈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탈당 얘기가 과거에도 이런 걸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에 지난해 7월일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오창회동에서 여당이 공격을 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탈당 시사할 수 있는 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제가 볼 때 아까 지금 뭐 계속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이후로 그러니까 민주화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라는 게 이른바 분점 정부라고 해서 여소야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걸 다 겪어왔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계속 성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또 집권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을 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당청 간에 제왕적 대통령처럼 집권 여당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내대표를 누가 뽑았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뽑혀진 선출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같이 공존하는 노하우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70년대식의 그런 일사불란한 여당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 잘 맞지 않아요. 일사불란까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결과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당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 탈당하시면 사실 이제는 뭐 거의 끝나는 거죠. 사실은 개혁도 못하게 되고 새누리당이라는 압도적인 여당 이게 있어야지만이 개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태는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권한심판청에 가면 됩니다. 이미 권한적인 심판이 그렇게 뭐 아주 절대적으로 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발표하면 되고 아니면 국회 다시 가서 제의를 하지 않고 그냥 묵혀서 국회를 넘기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 해결을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뭔가 결단을 내고 물러나고 한다면 뭐 당을 떠나고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여당에 힘들어진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뭘지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르스 확산 걱정입니다. 우리가 차분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